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번 금성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지구랑 정말 가깝고, 종종 쌍둥이 행성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그렇죠. 크기나 질량이 지구랑 놀랍도록 비슷하니까요. 근데 현재 모습은 뭐 상상 이상으로 혹독하죠. 표면 온도가 섭씨 450도를 넘고 대기압은 지구의 90배가 넘고 게다가 그 맹독성 황산구름으로 뒤덮여 있고요. 정말 극한 환경의 대명사 같은 곳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극한 환경인 금성이 아주 먼 과거에는 혹시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 아니면 뭐 처음부터 이런 불모지였을까? 네, 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최신 연구 자료들, 이걸 보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인간이 금성에 거주할 가능성, 이건 또 얼마나 될지 이 자료들로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단순히 금성이라는 행성 하나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이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 금성을 이해하는 게 결국 태양계 너머의 수많은 외계 행성들, 그 행성들의 거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거예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금성이 과거엔 지금이랑 좀 달랐을 거다, 이렇게 상상해왔잖아요. 네, 그랬죠. 일부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표면에 뭐 얕은 바다가 있었을 수도 있고 기후도 훨씬 온화했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 나사의 초기 기후 모델 연구 같은 것들이 이런 살기 좋았던 금성 가설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매우 건조하고 뜨거운 상태였을 거라는 반론도 사실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렇다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그 최근 연구들은 이 오랜 논쟁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 살기 좋았던 금성 가설, 이 새로운 자료들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할지 한번 보죠.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청취자 자료 중에 테레자 컨스탄티노 연구팀 논문이 있었는데 금성 내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아, 네. 그 연구 중요하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과거 금성의 모습, 특히 초기에 물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네, 그 논문의 핵심은 그거죠.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가스 안에 수증기, 그러니까 H2O 함량이 얼마나 되냐, 이걸 분석한 건데요. 네. 지구 마그마 가스에는 수증기가 많으면 60% 넘게도 포함될 수 있는데 금성에서 관측된 화산 가스의 수증기 함량은 최대 약 6%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와, 60%랑 6%는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논문 제목 자체도 A Dry Venusian Interior Constrained by Atmospheric Chemistry. 그러니까 대기 화학 분석을 통해서 내부가 건조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거죠. 금속 내부의 물이 아주 부족하다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바다를 만들고 또 유지할 만큼 충분한 물이 금성 내부에서부터 꾸준히 나오기가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물 많은 금성 가설에는 상당히 불리한 증거네요.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 보니까 뭐 릴 클리어 사이언스나 또 가디언닷텀 기사 같은 데서도 이 연구 결과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초기부터 건조했을 가능성, 여기에 좀 무게를 싣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연구는 금성이 행성 형성 초기부터 아니면 뭐 아주 이른 시점부터 이미 건조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오랫동안 온화한 기후와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 이 가설에 큰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금성의 기후변화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극적이었을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청취자 자료에 있었어요. 매튜 B. 웰러 연구팀이 2025년 사이언스 애드밴스스에 발표한 논문인데 단절적 진화, 영어로는 punctuated evolution 이라는 표현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뭔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모델은 금성 내부의 멘틀 대류, 그러니까 지구 내부처럼 물질이 순환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스타일이 확 변하면서 대규모의 화산 활동이 촉발됐을 가능성을 제시해요. 아, 내부 활동의 변화가 원인이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지질학적으로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현재와 같은 아주 극한의 온실 상태로 급격하게 전환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단절적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오랜 기간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아주 급격하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의미죠. 와, 설령 금성이 아주 초기에 잠깐이나마 지구랑 비슷한 환경을 가졌다고 해도 이 연구대로라면 내부 활동이 갑자기 격변하면서 순식간에 지금 같은 뜨거운 지옥으로 변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뭔가 시스템이 갑자기 임계점을 넘어서 폭주하는 느낌인데요. USRA 뉴스룸 같은 곳에서도 이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보면 금성 진화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정말 중요한 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연구는 금성이 어떻게 현재 같은 극한 환경에 도달했는지 그 구체적인 물리적 메커니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해요. 내부 구조 변화가 연쇄 반응처럼 대규모 화산 활동을 일으키고 이게 다시 대기 조성을 급격하게 바꿔서 온실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과거에 온화했던 금성 가설과는 좀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현재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으로 볼 때 인간이 금성 표면에 발을 딛고 사는 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게 과학계의 명확한 결론입니다. 역시 그런가요? 네. 그 이유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몇 가지 정말 치명적인 조건들 때문인데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상상을 초월하는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가 평균 섭씨 450도가 넘어요. 이건 뭐 사이뉴스 같은 과학뉴스 매체에서도 자주 강조하듯이 태양에 더 가까운 수성보다도 뜨겁습니다. 납도 녹이는 온도니까요. 450도? 네. 둘째는 엄청난 대기압입니다. 지구 표면 대기압의 약 90배에 달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바닷속 한 800m 깊이에서 받는 압력이랑 비슷하다고 해요. 이런 압력을 견딜 구조물이나 우주복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800m 깊이 압력이라니 상상이 안 가네요. 그렇죠. 셋째는 숨을 쉴 수도 없고 모든 걸 부식시키는 대기입니다. 대기의 약 96%가 이산화탄소고요. 하늘을 뒤덮은 구름은 황산방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 그대로 숨 막히고 모든 걸 녹이는 환경이죠. 인간은 물론이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생명체나 기계 장비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황산구름이라니. 네. 넷째,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그 내부 건조성 증거들이 이걸 뒷받침하고요. 사이언스 데일리 같은 매체에서도 금성의 극심한 물 부족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죠. 표면은 완전히 메말라 있습니다. 물이 없다. 마지막으로 자기장이 약해서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나 우주 방사선에 훨씬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지구처럼 강력한 자기장이 보호막 역할을 못 해주니까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엔 정말 치명적인 문제죠. 와, 정말 그야말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의 총집합이군요. 온도, 압력, 대기, 물 부족, 방사선까지 뭐 하나 만만한 게 없네요. 그렇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볼수록 금성 표면에 정착한다는 생각은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정말 공상과학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표면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워요. 지표면이 안 된다면 다른 곳은 어떨까? 최근 과학자들의 시선이 금성의 구름층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청취자 자료에서도 강조된 고도 50에서 60km 상공, 여기가 주목받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고도에서는 온도하고 압력이 지구 표면이랑 상당히 유사한 수준일 수 있다는 모델링 결과가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야후 뉴스 기사 같은 데서도 언급된 것처럼 고도 약 49.5km 지점에서는 기압이 지구 해수면과 거의 같아진다는 연구도 있죠. 온도는 뭐 여전히 섭씨 수십도 수준으로 높긴 하지만 표면의 450도에 비하면 훨씬 견딜만한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을 떠다니는 도시, 영어로 Floating Cities on Venus라는 정말 SF 영화 같은 아이디어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물론 그 짙은 황산 구름 속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온도랑 압력 조건만 보면 지구랑 비슷하다니 솔깃하긴 하네요. 루드 베게트 같은 기술 매체에서도 이런 컨셉을 다루는 걸 보면 단순한 망상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론적인 가능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근에 자누시 제이 페틀스키 연구팀 실험 결과를 보면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피직 ORG 기사에도 소개됐는데 DNA랑 비슷한 구조를 가진 PNA, 펩타이드 헥산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네, P&A요. 네, 이 PNA가 고농도 황산 환경에서도 몇 시간 동안 분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주 극한의 산성 환경에서도 복잡한 유기분자가 존재하거나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거죠. 2025년 6월에 나온 금성구름 연구 진전과 전망이라는 리뷰 논문에서도 이런 구름 속 유기화학 가능성을 다루고 있고요. P&A가 몇 시간 버티는 것과 사람이 사는 거대한 도시를 구름 위에 띄우는 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론적인 가능성이랑 실제 공학적인 구현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지 않을까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우선 황산 자체의 그 강력한 부식성, 이걸 견뎌낼 수 있는 특수 소재로 구조물이랑 생명유지 시스템 전체를 만들어야 해요. 황산 방울이 끊임없이 내리는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또 금성상공에는 초속 100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의 바람, 이른바 슈퍼 로테이션 현상이 있습니다. 초속 100m요? 허리케인급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강풍 속에서 거대한 부유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제죠. 자외선이나 우주방사선 노출 문제도 지표면보다는 덜하겠지만 여전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띄우고 거기에 필요한 그 막대한 에너지를 어디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거냐 하는 기술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크겠네요. 네. 구름 속에서 미생물 생존 가능성을 탐색하는 거랑 인간이 생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공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먼 미래를 생각해서 아예 금성 환경 자체를 인간이 살기 좋게 바꾸는 거, 테라포밍은 어떨까요? 화성 테라포밍 이야기는 종종 나오잖아요. 금성도 가능할까요? 일부 SF 작품에서는 다루기도 하던데요. 금성 테라포밍 구상도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포함해서 최신 과학적 검토들을 보면 이게 화성 테라포밍보다 훨씬 더 어쩌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화성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요? 네. 우선 현재 금성 대기의 96% 이상을 차지하는 그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이걸 제거해서 극심한 온실효과를 줄여야 하거든요. 네.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어디로 어떻게 옮기거나 처리할지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요. 둘째, 지구처럼 바다를 만들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합니다. 아까 봤듯이 금성 내부가 건조하다는 증거들을 보면 내부 자원 활용도 어렵고요. 해성이나 소행성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필요한 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렇죠. 셋째, 약한 자기장을 강화해서 태양풍이랑 우주방사선을 막아야 하고 자전 속도도 조절해야 하고 적절한 온도와 기압을 만드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정말 산더미입니다. 리서치게이트 같은 데 올라온 최근 리뷰들에 봐도 금성 테라포밍은 현실적으로 극도로 어렵다, 또는 현재 인류가 가진 기술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의 기술로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결론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좀 정리해볼까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의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꽤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금성이 오랫동안 지구처럼 물이 풍부하고 온화했을 거라는 기대, 이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최신 연구들을 볼 때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네. 내부가 건조하고 대기가 급격하게 변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나사의 초기 기후 모델링 같은 연구들이 제시했던 그 과거의 푸른 금성, 이미지는 이제 가능성이 좀 낮은 시나리오로 여겨지는 분위기죠. 그렇군요. 둘째는 만약 금성에서 인간의 거주 가능성을 찾는다면 이제는 그 극한의 지표면보다는 구름층 상공이라는 대안적인 공간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표면의 혹독함에 비하면 그나마 가능성을 타진해 볼 만한 영역으로 연구의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금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태양계 밖 외계 행성을 찾는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겠네요.
청취자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크기랑 질량이 지구랑 비슷하다고 해서 제2의 지구 후보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금성과 같은 비너스 애널로그, 이런 외계 행성들을 발견했을 때 표면 조건을 모르고서는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이런 교훈을 주는 것 같네요. 미디엄 같은 플랫폼의 과학글에서도 이런 점을 지적하는 걸 봤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행성의 크기나 모항성과의 거리, 그러니까 소위 골디락스 존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금성이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해왔는지, 내부 구성물질이나 대기 변화의 역사가 거주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금성 같은 특징을 가진 외계 행성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신중하게 그 환경을 평가하고 거주 가능성을 판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도 왜 과학자들은 여전히 금성에 막대한 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걸까요? 청취자께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탐사 계획도 계속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좀 가능성 낮은 일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금성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과학적 가치를 지닌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구와 가장 유사한 쌍둥이 행성으로서 왜 한 행성은 생명이 넘치는 푸른 행성이 되고 다른 하나는 이런 극한의 지옥이 되었는지, 이걸 비교 연구하는 것이 지구 자체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도 필수적이거든요. 아, 지구를 이해하기 위해서군요. 네. 둘째, 아까 이야기한 구름층 거주라는 독특한 시나리오이게 비록 실현 가능성이 낮고 매우 어렵지만 이런 극한 환경을 극복하는 미래 우주 탐사 기술 개발의 중요한 시험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계 행성의 거주 가능성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제공하죠. 금성을 제대로 이해해야 어떤 행성이 정말 지구와 비슷한지 아니면 금성과 비슷한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금성 같은 극한 환경을 탐사하고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인류의 과학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고 우주활동 영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금성에 대해 더 알아내야 할 것들도 정말 많겠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고 앞으로 연구의 초점이 될까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역시 그 구름 속의 정확한 화학적, 물리적 환경은 어떤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유기분자가 존재하거나 생성될 수 있는지 이 여부겠죠. 네. 그리고 만약 구름 위에 도시를 만든다는 그 공학적 도전을 한다면 물과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지, 아까 언급했던 황산 부식이나 강풍 같은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법론, 이게 필요하고요. 테라포밍은 정말 불가능한 꿈인지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혁신적인 방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질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 존재 가능성도. 네. 그리고 가장 흥미롭고 또 도발적인 질문으로 혹시 금성 구름 속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형태의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하지는 않을지. 아직은 굉장히 희박한 가설 단계지만 만약 발견된다면 생생에 대한 우리의 정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와, 정말 궁금하네요. 다행히도 이 질문들의 답을 줄 새로운 금성 탐사 미션들이 준비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 자료에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의 데빈치 플러스하고 유럽의 엔비전 같은 탐사선들이 금성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데빈치 플러스는 금성 대기 속으로 직접 내려가면서 상세한 대기 조성을 분석할 탐사선이고, 엔비전은 금성 표면이랑 지하 구조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한다고 하죠. 네, 기대가 큽니다. 이 탐사들이 성공한다면 앞으로 한 10년 안에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성의 거주 가능성에 대한 최신 과학적 분석을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서는 인간이 금성 표면에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오랫동안 물이 풍부했을 거라는 그 낭만적인 가설도 최신 연구 결과들 앞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금성 연구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중요합니다. 특히
고도 50km 상공의 그 구름층에서의 이론적인 거주 가능성? 이건 비록 엄청난 난관이 예상되지만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계속 연구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금성이라는 실패한 쌍둥이를 이해하는 것은 지구형 행성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 수 있는지, 그리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금성은 어쩌면 지구의 과거 또는 미래의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데이빈치 플러스, 엔비전 같은 금성 탐사 결과들이 또 어떤 놀라운 사실들을 밝혀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금성이라는 행성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점이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번 자료들을 통해 얻어가실 수 있는 핵심적인 관점 전환이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아주 먼 미래에 인류가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적 난관들을 모두 극복하고 금성 구름 위에 떠다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 극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미래 인류의 문명과 생활 방식은 지금의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짙은 황산구름 사이를 유영하는 도시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러한 극한에 대한 도전과 성취가 인류의 존재 의미와 우주에서의 역할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질문과 답을 던져주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